미국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새벽 2시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죠. 이 시 본연 경력의 분석관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5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실패한 그것을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일본도 실패했고 독일도 포기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단 2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이었죠.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처진 겁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서울 한복판에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완성한 걸까요? 미국조차 감추려 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리얼 감동 코리아. 전쟁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총성도 없이 말이죠. 25년 경력의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데이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순식간에 화면이 변한다고요? 사람 눈조차 못 따라갈 속도로 말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호크입니다. MIT에서 전자광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공군 기술전략국에서 20년을 일했죠. 세계 입체 영상 기술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무슨 기술을 개발하는지, 그게 실용화될 수 있는지 모두 제 손을 거쳐갔거든요. 2025년 가을, 책상 위로 보고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매달 받는 세계 입체 광고 기술 동향 분석 보고서였죠. 늘 똑같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이 세 나라가 기술의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그저 따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낯선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웨이브 프로젝트 서울 2025. 한국이라고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입체 기술을 논한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그쪽은 디스플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핵심 알고리즘은 미국이 쥐고 있고 정밀 광학 기술은 일본 거였습니다. 한국은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냥 무시했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새벽 3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CNN 속보가 떴다는데 서울 강남 어딘가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였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상을 켜자 거대한 건물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이 물결치듯 휘어지고 건물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는데 정작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벽면의 전광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입체 영상이었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자 건물의 굴곡도 함께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실시간으로 시점이 조정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5년째 매달리고 있는 난제였으니까요. 뉴욕 타임스퀘어 프로젝트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중단됐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1번, 2번, 10번을요. 합성이 아니었습니다. 편집 흔적도 전혀 없었죠. 생방송이었고 CNN 리포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예술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그것도 최첨단 기술이죠.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즉시 데이터를 요청했고 본부에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렌더링 속도 0.02초, 각도별 보정 프레임 동시 64개, 지연시간 제로. 이게 대체 뭡니까? 미국이 5년째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를 한국이 해결했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했죠. 알고리즘 구조는 완벽했고 프레임 동기화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광학 보정값은 이론치와 정확히 일치했죠.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워싱턴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는데 25년 동안 제가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제 25년 경력이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현장 확인 후 보고서 제출. 저는 내심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아마 잘 만든 착시 효과일 겁니다. 현장에 가면 금방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날씨가 맑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는데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뉴욕이나 도쿄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코엑스 앞 광장에 도착한 건 정오였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어요. 다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었죠. 관광객들인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건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벽이 마치 액체처럼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일었다가 부서지고 다시 거대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발을 옮겼습니다. 왼쪽으로 몇 걸음 걸었더니 건물의 형태가 변했어요. 파도의 각도가 제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또 달라졌습니다. 건물의 굴곡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녹화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군용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각도를 바꿔가며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프레임마다 다른 형태가 담겼어요. 모든 각도에서 완벽한 입체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최소 500대 이상의 카메라로 실시간 트래킹을 해야 가능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 위치를 파악한 겁니까? 인공지능입니까? 예측 알고리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 5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 푼 문제였거든요. 옆에서 젊은 한국인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인 듯 했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렌더링입니까? 네, 각도별로 실시간 계산됩니다. 그게 답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짧은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건물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건물도 반응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산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지연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빛이 반사되고 건물이 호흡했습니다. 25년 동안 기술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죠.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1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파도의 색깔이 변했어요. 주황빛이 감돌았고 건물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했고 저는 여전히 말을 잃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려 했죠.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쓸 수는 없었어요. 본부가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게 현실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들을 풀어내면서 말이죠.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3D 기술, 실제 확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진실을 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코엑스의 파도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건물이 숨 쉬던 순간이, 제 신념이 흔들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3D 기술, 실제 확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제 손으로 쓴 문장이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국방기술청 부국장, 공군기술전략실장,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온 민간 자문위원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코엑스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기술 분석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호크, 이게 정말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겁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각도별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요.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못한 기술인데 한국이 해냈다고?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착각이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도 모두 검증했고요. 그래도 믿기 어렵군요. 민간 자문위원이 팔짱을 꼈습니다. 아마 일부 각도만 미리 렌더링해 둔 걸 겁니다. 완전한 실시간은 아닐 거요. 그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미국이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라는 애매한 문구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기술 분석 결과 대외 공개 보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국가안보상 민감한 사항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었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일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의 한 기술 매체가 코엑스 사례를 다뤘는데 댓글란이 난리였거든요. 한국이 일본 기술을 훔쳤다. 실제로는 일본 부품을 쓴 거다.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조용했어요. 분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런데 2주일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거든요. 한국의 시각혁명 3D 기술의 미래. BBC도 따라했고 NHK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서 한국 기업이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죠. 미국의 심장부에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기술이 아닙니다. 차관이 무겁게 말했죠. 시각 패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 한국이 앞서 나간 겁니다. 그제야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자만했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걸 저는 이미 서울에서 봤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각국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한국 기술을 분석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 밤을 새운 노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의지. 그게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녁 무렵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속보가 떴어요. 서울의 웨이브 기술,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프로젝트의 선정. 두바이까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의자에 기댔습니다. 패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사이 세상은 이미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임스퀘어 소식이 퍼진 뒤 본부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오가는 시선들이 달랐어요.
제 보고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3일 후 대규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실리콘밸리 기술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간부가 말을 꺼냈어요. 호크, 자네 정말 그 기술이 실시간이라고 확신하나?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나? 미리 렌더링된 프레임들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겠어?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각도별 프레임 분석 결과입니다. 360도 전 방향에서 완벽한 입체감이 구현됐습니다. 미리 렌더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조작됐을 가능성은요?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조작됐다면 어떻습니까? 조작이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군용 카메라로 찍었고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검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확실한가? 다른 가능성은 없나? 재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같은 질문의 반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부국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호크, 이해하게.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정치라고요? 저는 기술자입니다. 사실을 보고하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부국장님, 진실은 하나입니다. 한국 기술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에서 한국 기술 관련 보고서를 당분간 봉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네. 봉인이라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 미국이 5년 동안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2년 만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나?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두려운 겁니다. 기술 패권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에서 긴급 영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와의 공조회의였죠. 화면 속 일본 대표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크 박사, 우리도 한국 기술을 분석해봤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어요. 그렇다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이라니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우연히 성공한 거죠. 우연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우연은 0.02초 단위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360도 전 각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 우연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대표는 말을 잃었죠.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 무렵 온라인에서 이상한 이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언 일루전 시리, 한국 착시 이론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3D 기술은 실제 입체가 아니라 교묘한 착시 효과다는 주장이었죠.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미국과 일본의 기술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착시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걸 착시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어요. 보고서가 봉인된 상태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코엑스 데이터를 다시 열었죠. 프레임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렌더링 알고리즘, 광학 보정값, 지연시간 측정치. 모든 게 완벽하게 정합했습니다.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증거는 확실했죠.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워싱턴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25년 동안 이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패권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기술이 서울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소식은 런던에서 날아왔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전광판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한국 기술이 설치된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런던이라니 영국이 한국 기술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점등식 날 BBC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화면을 지켜봤죠. 해질녘 피카딜리 서커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전광판에 불이 켜졌어요. 순간 런던의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건물들이 파도처럼 흔들렸고 구름이 전광판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죠.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BBC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실리콘밸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죠. 유럽이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2주일 후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버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곳 외벽에 한국 기술을 설치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여름 기온은 섭씨 50도가 넘거든요. 전자장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달 후 시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은 거대한 타워가 빛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초고온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진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테스트를 반복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도쿄에서 들려왔습니다. 신주쿠 교차로, 일본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죠. 그곳에 한국 기술이 설치된다는 겁니까? 일본 언론이 처음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3D 기술이 시장을 재편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캡처했습니다. 파일명을 도쿄가 인정하다라고 저장했죠. 그들이 결국 말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국 언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이 시각기술의 최전선을 이끌고 있다는 제목이었죠. 뉴욕타임스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모습이다. 저는 그 신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언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죠. 본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한국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죠. 우리가 뒤처진 겁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개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짧은 문장이었어요. 당신들의 기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 겸손 뒤에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책상 위 신문을 비췄죠. 한국이 앞서간다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패권이 바뀌는 건 이렇게 조용한 겁니다. 폭발도 없고 선언도 없죠. 다만 한 나라가 묵묵히 일을 해내고 세상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런던이 인정했고 두바이가 선택했고 도쿄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뉴욕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의지, 밤을 새워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성공해도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 이건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석 달 후 전 세계를 뒤흔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비전 X, 글로벌 시각기술 검증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죠.
미국과 유럽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겁니다.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거였어요. 본부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죠. 런던, 뉴욕, 도쿄 세 도시에서 동시 생중계, 예고 없는 극한 환경 테스트, 그리고 전 세계 기술진의 실시간 검증. 실패하면 한국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한 간부가 말했어요.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앞에서 판결하겠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한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런던 현지 시간 오후 7시. 전 세계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했죠. 저도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런던에 도착한 날,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기상청은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전자장비에 물은 치명적이니까요. 시연 당일 오후 피카딜리 서커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모여 있었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폭우였죠.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고 카메라들은 방수 커버를 씌웠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차분하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젊은 팀장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시 정각, 전광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빗속에서 빛이 솟아올랐고 건물이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분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전광판 한쪽 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프레임이 끊기는 게 보였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였죠. 폭우가 냉각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팀이 급하게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군중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기술진들은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전광판이 멈췄어요.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죠.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발 버텨라.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였죠. 한국 팀장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카메라들이 한국 팀을 향했습니다. BBC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초, 6초. 그리고 7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빛이 터져나왔고 파도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시스템이 스스로 복구된 겁니다. 자동 복원 알고리즘이 작동한 거였어요. 화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더 강렬해졌죠.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뛰고 소리치고 박수쳤습니다. BBC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죠. 처음입니다. 세상이 한국을 우러러보는 게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7초였어요. 단 7초의 정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말입니다. 한국팀은 최악의 상황에서 시스템을 살려냈거든요. 한국 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죠.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축하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그 시스템을 살린 겁니다. 세계는 그날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혼을 본 겁니다. 런던 시연 이후 한 달 세계 기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근처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였죠. 주제는 차세대 시각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최고 기업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3일간 이어진 발표들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죠. 점진적 개선, 단계적 발전, 안정적 혁신.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최종 세션, 그곳에 한국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1,500명이 넘는 기술진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였거든요.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등장했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조용히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무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우 벽이 파도처럼 흘렀고 천장이 구름으로 변했죠. 바닥이 물결쳤습니다. 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체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되면서 말이죠. 이건 시각의 폭격이었습니다. 뇌가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죠.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선 게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죠. 미국 대표단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0분간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도시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숲이 자라났다가 변형됐죠. 우주가 펼쳐지고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각도에서 완벽했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팀장이 마이크를 들었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불가능을 계산했을 뿐입니다. 홀이 조용했습니다. 10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순식간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변했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25년 경력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제 옆에 미국 대표도 뒤쪽에 일본 대표도 모두 서 있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이 시각 세계를 재정의하다는 헤드라인이었어요. BBC도 NHK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분 넘게 계속됐죠. 한국 팀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원들도 함께 인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자신감만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패권이 이동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소리 없이, 하지만 명확하게 말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서쪽을 보지 않습니다. 동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죠.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풀고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CNN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 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서울이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되다. 기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시각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됐다. 미국과 일본이 이제 한국을 따라간다. 제네바 심포지엄이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쪽이 동쪽에서 배우다는 헤드라인이었죠. NHK는 한국 학습자에서 리더로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인정하다니 놀라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언론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따라하는 나라, 그런 표현들이 난무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존경과 경애가 담긴 문장들 뿐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첫 보고서를 받았던 날, 서울에서 코엑스를 처음 봤던 순간, 본부 회의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런던 폭우 속 7초의 정지, 그리고 오늘 제네바의 기립박수까지. 모든 길이 결국 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새로운 시각 제국의 여명. 25년 경력을 담았어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었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기술 패권의 중심에서 살아왔다.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다. 하지만 2025년 그 믿음이 무너졌다. 한국이라는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코엑스에서 본 파도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다. 미국이 5년 동안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2년 만에 완성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정신의 차이였다. 계속 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불가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밤을 새웠고 실패를 반복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런던의 폭우 속에서 시스템이 멈췄을 때 그들은 7초 만에 부활시켰다. 제네바 심포지엄에서 세계는 무릎을 꿇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모두 인정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패권은 이동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의 증인이다.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어요. 진실. 본부의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미국의 실패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레만 호수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었죠. 공항에서 표를 바꿨습니다. 워싱턴행 대신 인천행을 끊었어요. 그 파도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코엑스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여러 나라 언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몇 달 전 처음 섰던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완벽했죠. 건물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외감이었죠. 1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석양빛이 전광판에 반사됐어요. 파도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사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심포지엄에서 봤던 한국 팀장이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바에서 박수 쳐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세상을 바꾸다니요.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할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불가능을 풀고 한계를 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그냥 할 일이었던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전광판이 더 선명해졌어요. 파도가 빛을 발하며 흘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걸 바라봤죠. 사람들이 오가고 환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순간에 있었다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개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닌 제 진심을 담은 글이었어요. 오늘 나는 서울에 다시 왔다. 코엑스의 파도를 봤다. 몇 달 전과 똑같은 파도였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처음엔 충격이었다. 지금은 존경이다. 한국은 세상을 바꿨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말이다.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일했을 뿐이다. 그게 더 강렬했다.
나는 더 이상 미국의 기술자 리처드 호크가 아니다. 나는 한국의 시대를 목격한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국.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불가능을 풀기 위해, 다음 한계를 넘기 위해 말이죠. 그들의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파도가 런던으로, 두바이로, 도쿄로, 뉴욕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세상을 적시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며 말입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본부에 보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중심이 아니라 세계 중심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코엑스의 파도가 아른거렸어요. 흐르고 부서지고 다시 솟아오르는 파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파도였습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가 새로운 기준을 찾은 이야기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빛나고 있다.